시작해 볼까요? 예. 뭐 영화 보면서 나는 이런 걸 봤다. 이런 대비 구도를 봤다. 뭐 대비 구도가 있죠. 어? 하늘 바다? 하늘 바다? 하늘 바다? 또 하늘이면 이렇게 추성 힌트를 주겠지. 그죠? 흑백의 대비 구도가 계속 나오죠. 그죠? 흑은 뭐에 취해 삽니까? 마약에 취해 살죠. 백은 뭐에 취해 삽니까? 돌에 취해 살죠. 그죠? 둘 다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둘 다 긍정적인 건 아니고, 바스키아는 근데 이 사이에 어디서 삽니까? 양쪽 다 살아요. 나쁜 거 다 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바스키아하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까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는데 바스키아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바스키아는 중산층이에요. 아버지가 회계사야.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영재 교육 받았어요. 예술 영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학교를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석 미달로 학교에서 잘리니까 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또 계속 아버지가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스키아하고 계속 다니던 백인 친구 있죠. 그 농구하는 백인 친구. 제가 봤을 때는 바스키아 정도 예술가면 최소한 백인 남자친구 정도의 말빨과 재치와 입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번뜩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그래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미숙한 면을 보이지만 번뜩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 바스키아가 보면은 좀 멋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지 같습니까? 옷 보세요, 옷. 아니, 최고의 예술가가 그런 옷 입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산층에 최고의 예술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걸어 다니잖아요. 끝까지 그러다가 죽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에 애공실내는 엄청 멋있는 배우가 연기했잖아요. 훨씬 멋있는 배우가. 근데 바스키아는 왜 더 못생긴 배우가 마약 중독된 거지에 맞을 법한 그런 얼굴에 그런 배우를 골랐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스키아를 좀 정당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거, 이것도 소송 힌트 줄까요? 네? 낙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낙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도권, 예술.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뭘 봅니까? 안정된 생활을 보죠.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근데 바스키아가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오줌 싸우죠. 그런 게 그냥 제가 미쳤다.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바스키아는 그런 생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 영화적으로 구현한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스키아의 어떤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어떤 것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건물 위에서 파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맥락 없이 갑자기 제트스키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파도 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폭락 빠지죠. 폭락 빠지고 마지막에 물거품이 샥 되면서 어떤 화면에서 그려졌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파도 타기는 여기에 해당할까? 여기에 해당할까? 아니면 이 사이에 해당할까? 사이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흑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파도 타기 같아요. 파도 타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트스키. 제트스키는 쫙 끌어주니까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뒤에서 계속 끌어주는 이런 안정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는 제트스키.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이 영화에서 제트스키를 다른 쪽에 배열된 작가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작가는 바스키아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파도 타기 하다가 빠져 죽은. 물거품처럼 빠져 죽은. 27살에 죽은. 그래서 여기는 제트스키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눈을 크게 뜨게 보게 되겠죠. 얘가 지금 무슨 장치가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영화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5번째 지금 보는 것 같아요. 5번째.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독일어로 페어소능이라는 독일어가 있어요. 그게 화해라는 뜻이에요. 화해. 근데 페어소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극단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화해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은 이 지상의 세계하고 서로 친하겠어요? 아니면 극단이겠어요? 천상에 살고 있는 신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범속한 것들과 이렇게 극단이란 말이에요. 극단인데 이 극단을 메우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이라는 무형의 존재가, 완전한 무형의 존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허접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온 거예요. 그런 것이 화해입니다. 그런 아들을 낳는 거. 그래서 아들, 독생자 이런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신이 세계하고 화해한 거야. 신이 세계하고 화해한 건데 지금 모든 예술가들도 그렇습니다. 예술가들도 자기를 불태워서 이 사이에 이 두 극단 사이에 지금 여기 이걸 천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지상이라고 하기에 조금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바스키아는 이 사이에 지금 걸터 앉은 거예요. 이 사이에 걸터 앉은 거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완전히 이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작가가 바스키아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다. 혹시 나는 좀 이상하게 본 거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왕관이 있죠. 예수가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던 세계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화해라는 것으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독교에서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술가들도 서로 극단적인 것, 양자의 극단적인 것 사이에 화해시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화해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화해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겁나 많이 있겠죠. 예,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미래한국당하고, 그죠? 민주당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광주가 뽑아준 경상도의 아들이 노무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화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산하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화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부간에도 화해가 아들들 많이 낳으셨어요? 육체만 낳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스키아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은 줄리안 슈나벨이라는 작가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바스키아의 친구고, 그 다음에 휴스턴 대학과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회화 공부를 했고, 1951년 태생이니까 바스키아보다 한 9살 많네요. 그리고 바스키아의 친구였고, 그림도 그렸고, 나중에는 영화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슈나벨 감독이 만든 거고요. 이게 바스키아입니다. 잘생겼죠? 엄청 잘생겼어요. 총명하게 생겼어요. 총명하게 생겼고, 예. 그래서 바스키아, 낙서, 인종주의, 해부학, 흑인 영웅, 만화, 자연적 이야기, 죽음 등을 주제로 팝아트 계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낙서 해가지고 자기 필명, 세모라는 필명으로 좀 유명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 세계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걸 했죠. 아까 보니까 이 바스키아가 식당 가가지고, 식당입니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테이블에다가 쏟으니까 뒤에서 왠지 가서 닦아야 될 것 같고, 가서 야단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이제 미술 전공에다가 미학 전공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이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애가 그림을 안 그려요. 아니면 애가 그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재료를 많이 사다 줘라.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만든 것을 랩으로 둬라. 이 두 가지를 주문해요. 그런데 둘 다 못 하시더라고요. 둘 다 못 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아들이 2명인데요. 큰애는 안 시켜도 계속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랩으로 뒀어요. 그림이 옆에다 맞장구 쳐줬죠. 맞장구 쳐줬는데, 둘째는 그림을 안 그려요. 아예. 그림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얘 그림을 너무 안 그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가르쳐 보자. 그래가지고 큰애랑 옆에 앉아가지고 불러서, 야, 오늘 좀 이제 분위기가 업시켜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막 재밌게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도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뭘 그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한 5분 정도 앉아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뭘 그려야 돼?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리려는. 그리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아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리고 싶은 게 넘쳐났거든요. 큰애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애는 그리고 싶은 게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낳거나 손주 낳거나 조카들 보거나 그러면 재료를 많이 써준다.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떻게 쓰든지 내버려준다. 이 원칙을 지키고 옆에서 맞장구 계속 쳐준다. 그래야지 얘가 예술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등장인물 바스키아, 그리고 지나 너무 예쁘죠? 네, 지나 보면서 저 눈빛, 저는 약간 강렬하게 생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친구, 이쪽은 그림 그린 작가들, 앤디 오월하고 알버트 마일로 그림 그린 작가들이고, 여기는 화상들이죠. 화상들인데 처음에 바스키아를 발견했던 인물이고, 그 다음으로 붙은 화상이고, 점점 더 큰 화상이죠. 여기는 국제적으로 노는 화상이고, 이건 뉴욕에서 노는 화상이고, 이건 좀 더 동네에서, 이거는 진짜 동네에서 노는 화상. 이거 오늘 영화에서 보면 계속 흑백의 대비가 나오는데, 너는 너는 백인 작가냐 작가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마 흑인일걸? 아까 얘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스키아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흑인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의 인종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당신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했겠죠.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이니까요. 훨씬 더 심했고, 그런 극단적인 갈등이, 이 양극단의 갈등이 그런 방식으로 가장 첨예화되는 지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바스키아고, 이게 지금 작품에 나온 건데, 엄청난 비주얼의 차이가 보이고, 지금 이 바스키아 입는 옷이 이런 옷이란 말이에요. 엄청 세련된 옷이고,
완전히 패션 스타일 당시에는 패션 아이콘이에요. 페이커 아이콘인데, 눈빛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바스키아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좀 요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굴에 나타난 피부병들 이런 것들도 속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어디서 읽었고요. 지금 이거 보면 뭐가 보이세요? 무슨 색이 보입니까? 노란색이 보이죠? 또 녹색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들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까? 흰색도 보이죠? 그죠? 이게 엄청나게 미적으로 고안된 거란 말이에요. 뒤에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우연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엄청으로 미적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쪽은 노란색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녹색이 있죠? 이쪽은 노란색이 여기 있죠? 녹색이 여기 있죠? 반대로 바뀌어 있죠? 반대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몸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죠? 얘는 이쪽을 보고 있죠? 보통 보면 저 카메라 잡을 때도 그래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룸을 여기다가 많이 남겨요. 저를 이렇게 자르면 이쪽은 적게 남기고 이쪽을 많이 남겨요. 그래야지 안 답답해 보여요. 이해되세요? 제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딱 중앙으로 잡아요. 저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쪽 룸을 많이 잡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 노우즈 룸이라고 그러죠. 노우즈 룸이라고 해서 이쪽을 더 많이 잡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양쪽 다 답답해. 근데 답답한데 이것도 답답하고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약간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찾은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질서를 찾은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질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이 색깔은 이 색하고 이 색하고 섞어가지고 흰색 섞으면 이 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고르고, 그 다음에 바스키아도 이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종류의 균형 감각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종류의 균형 감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운데 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무거운 게 있고 이쪽에 가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왠지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리얼하게 그려보려고 할 때 바로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좀 리얼하게 그려보려고 하잖아요. 막 그리려고 하면 그런 감각이 생겨요. 막 그리려고 하려고 생기는데 뭔가 똑같이 그려봐야 되겠다, 잘 그려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바스키아는 이런 게 엄청나게 훈련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감각이 좋았고 엄청나게 색깔과 형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균형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해서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면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완벽하게 있으면 지루할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지루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라는 것은 혼란 속에서 찾은 질서예요. 그런데 초기에 예술의 역사를 보면 이 혼란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질서도 좀 자기적입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크기를 똑같이 맞추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만드는 질서예요. 여러분들 이집트 가면은 조각상들이 이렇게 서 있죠. 이런 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질서는 있어요. 그런데 딱딱해 보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상을 보면 한 발을 힘을 주고 한 발 힘 빼가지고 엉덩이를 딱 틀죠.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이쪽 골반이 올라가고 이쪽 골반이 내려가요. 그러면 상체는 어떻게 되냐?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척추가 S자형으로 변해요. 여기서 척추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척추가 이렇게 가. 그렇죠? 제 몸매를 너무 자세히 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쇄골에서 추를 쫙 내리면 이 복숭아뼈에 딱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균형이 맞아요. 그렇지만 딱딱해. 근데 이렇게 하면 균형이 틀어졌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를 내리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밀로 비너스는 발을 앞으로. 밀로 비너스 요즘 보셨습니까? 밀로 비너스는 발을 앞으로. 아폴론 신상 보였어요? 벨베데레 아폴론? 아폴론 신상 발을 뒤로. 그 다음에 방금 봤던 헤르메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이쪽으로 기대고 있어요. 이쪽으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기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모트라케 니케 있죠? 니케상은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니케상은. 아니,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죠? 니케상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 발에 힘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골반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골반이 내려가야 돼. 맞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얘가 지금 땅을 딛고 있어요? 아니면 사뿐히 내려앉고 있어요? 사뿐히 내려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뿐히 내려앉을 때 이렇게 반대로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제가 좀 새끼로 셌고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변형만 해요. 변형만 하는데 그 사모트라케 디케는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끝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드는 게 미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딱딱해 보이고 지루해져요. 그러면 다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무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만들어. 그럼 좀 화해되고, 또 무질서한 것을 화해되고, 다른 말로 하면 분열된 것을 화해하고, 분열된 걸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쭉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술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조선시대의 질서가 지금 우리 시대에 통합니까? 조선시대에 생겼던 문제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생겼던 문제들, 또 여러분 세대에 생겼던 문제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생겼던 문제들은 문제가 다 달라요. 분열의 방식이 달라.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무질서의 방식을 다시 화해하고 계속 그 어떤 식으로 이걸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예술작품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아주 무질서하죠. 무질서한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무질서는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 난이도가 높은 것에서 계속 화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술가들이 계속 해오던 것이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베트남 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무질서해요. 예. 그런데 우리만 무질서하지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죠. 편안하게 다녀요. 예. 그러면 다시 다른 질서가 있다는 소리죠. 우리 눈에만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지.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훈련하셨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색깔이 보이죠? 무슨 색깔? 검정과 빨강이 보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검정, 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검정, 빨강. 여기서는 빨강, 검정. 그죠? 이런 방식, 여기도 물론 빨간색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런, 지금 이 눈높이 맞췄죠? 눈높이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어찌됐건, 그런 질서를 어떤 무형의 질서, 한 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 이런 질서에 엄청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멋쟁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우연히 유명해졌다 이런 건 없어요. 여기가 실제 진화고요. 이게 영화 속에 나왔던 진화입니다. 좀 싱크로율이 있죠? 예, 싱크로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메리분, 이게 실제 메리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키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화면이죠. 첫 화면에서 지금 이 작가는 검은 피카소로 바스키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스키아를 보려고 하는데 바스키아는 그렇게 이 말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인간 예술가지 검은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처음에 보면은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이 장면 바로 지나고 나서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왕관을 쓰고 씩 웃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표정이 좀 변하죠. 그런 것도 다 아까 말했던 그 화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 자, 마리아가 아이의 운명을 알고요. 괴로워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승리라는 것도 알고 뿌듯해. 그런 것들이 처음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관이 아까 말했던 그런 기독교 도상들하고도 연결되고, 지금, 바스키아의 그림에도 왕관이 많이 등장해요. 왕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왕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엄마가 뿌듯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고, 제가 이거 뭘 설명하려고 넣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찌됐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여기를 세게 두드려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은 왕자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화해, 그리고 그 양극단을 화해시키는 자가 그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완전히 파탄나겠잖아요. 예수도 그랬거니와. 그런 것들의 지금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를 냈지만 본인은 죽었던.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가 아마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봐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음악이 쭉 흘러나와요. 쭉 흘러나오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지금 바스키아가 저런 방식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게 자기가 존경하는 누군가에 대한 존경과 찬미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 바스키아의 감각적 형식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떤 균형감, 타고난 균형감, 색채와 형태에 대한 타고난 균형감. 그래서 쓰레기 속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이 지금 이 작품에서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지미 앤드릭스나 제니스 조플린 등과 같은 당대의 어떤 하나의 장르를 새롭게 혁신한 사람들에 대한 찬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스키아는 회화라는 것을 새롭게 지금 혁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저런 왕들은 빨리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왕은 빨리 목이 따진다. 그런 말을 제가 정확한 멘트를 지금 넘기지 못하지만 왕은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27세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죽어요. 그런데 바스키아도 지금 본인도 지금 이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마약 때문에 중독돼서 막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거의 자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살약을 마약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들도 역시 비슷한 종류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냥 고전적이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모든 일렉트릭 기법들은 지미 핸드릭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그래서 음악이라는 혹은 기타라는 어떤 연주의 형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람 그랬고, 그 다음에 지미 핸드릭스도 거의 4년 정도 활동을 해요. 그 전에 연습 수련 기간은 쭉 있었고 거의 손에서 기타를 놓지 않고 계속 연습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은 4년 정도 했고, 또 27살에 그 마약하고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저 그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지미 핸드릭스는 뭐 기타를 물어뜯어서 소리를 낸달지, 기타에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우면서 연주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바스키아의 찰스 최고라는 작품인데, 이 찰스 버드 파크 주니어라는
그 색소폰 연주자에 대한 존경을 바친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은 크게 보면 몇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조각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노란색 하나, 흰색 하나, 노란색 하나. 그죠? 이거는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파란색, 노란색. 요거는 네 개로 나눠져 있죠.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노란색. 이것도 검정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한 크기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세 개, 네 개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좀 무겁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색깔이 대비가 심해요. 파란색과 노란색, 검정색과 노란색은 굉장히 명시성이 높은 색깔 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겁게 보이겠죠, 시각적으로. 끌겠죠, 눈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여기다 무게를 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계속 앉아서 보면 아, 여기에 뭔가 질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손이 없네?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질서를 뭔가 찾아봤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질서를 내가 찾았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해보면 좋겠지만 또 지금 이 주황색이 무겁습니까? 이 빨간색이 더 무겁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빨간색이 검정색 테두리와 같이 있어 굉장히 무거운 색깔이에요. 눈을 끄는 이거보다는 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것들을 분석해보면 여기에서 어떤 질서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행크 앨런이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홈런 755개의 홈런을 쳤어요. 그랬는데 당시 그 베이비 루스가 714호 홈런을 쳐서 그게 가장 정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넘어설 때 이제 한 명의 야구 선수이면서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흑인이 우리의 우상 베이비 루스보다 더 많은 홈런을 치다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 같은 껌둥이가 위대하신 루스님의 기록을 깬다면 너와 내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이제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말인데요. 한국에도 왔더라고요. 82년에. 네, 백설햄. 롯데 이만수하고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에서 60년은 흑인 시민권 운동이 굉장히 격렬했던 시기고 1964년에 그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했고 근데만 이제 형식적이어서 그래서 투표권법에 65년에 서명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완해서 68년에 새 민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흑인 인권이 이렇게 흑인들이 존중되는 사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게 국기의 불명예라는 사진인데 지금 한 국민을 그의 국가의 상징으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시기에 그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음악가와 그다음 운동선수,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게 그 지금 또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한 우월한 인간 예술가이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시 오원스라는 미국 육상 선수는 지금 베를린 올림픽에서 지금 여기가 독일이 3등이에요. 일본이 2등이고 그리고 미국이 1등인데 사관왕을 했습니다. 칼루이스 아시죠? 네, 칼루이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수. 그래서 100m, 200m, 400m 계주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땄고 100m 달리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네요. 저 가운데 튀어나오는 흑인 있죠? 그 사람이 제시 오원. 엄청난 차이죠.
다 뛰고 나서도 힘이 남아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멀리뛰기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보통 쓰러지는 거 정상 아닙니까? 이건 200m나 400m인 것 같고요. 아주 힘이 넘치죠. 그래서 이게 제시라는 작품입니다. 바스키아가 그린.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진 방식으로 원을 가르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원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등분 돼 있습니까? 6등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위에가 3개, 이쪽이 3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중앙에 그려져 있어요. 약간 왼쪽에 그려져 있어요. 약간 왼쪽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원과 원을 마치 정으로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원을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백인들이 구성한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세계에 마치 박힌 돌이 박히는 것처럼, 정이 박히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은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답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많이 그럴듯하게 들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앤디 오홀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말은 내용이 아니라 양이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으려고 했던 앤디 오홀. 자세히 보면요, 아까 뭐 해부학 책들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해부학과 흑인 인종에 대한 우수함? 뭐 흑인 인종에 대한 우수함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 해부학적인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아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에 나왔던 누구나 방고처럼 되고 싶어 하죠. 못 견딜 정도로 끔찍한 삶이라고 쓰니까요. 무명의 천재가 혹사만 당했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좀 혹사만 당하는 것처럼 약쟁이처럼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화가의 임무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제 강의의 내용으로 하면 화해를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새로운 화해를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게 저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질문 있으십니까?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감독 아까 줄리안 슈나벨. 아니. 이거 작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가였대요. 화가였고 나중에 감독, 영화 감독, 배우도 했고. 그러니까 종합예술인이죠. 종합예술 각본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화가로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자유대학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밖에 양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